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움직이지 않았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경기도 한적한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단독주택 한 채가 고요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집 앞 작은 마당에는 시들어가는 코스모스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낡은 대문 옆으로는 우편함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올해 69살이 된 인옥이라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인옥은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낡은 라디오를 켜고 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인옥의 일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고, 인옥은 그 멜로디에 맞춰 작은 걸음으로 부엌을 오갔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인옥은 찻잔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바느질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래된 액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액자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이 인옥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25살의 딸 정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인옥은 매일 이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액자의 먼지를 제거하고 사진 속 정은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은아, 오늘도 엄마는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느질 상자를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 비오는 밤만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인옥은 바늘에 실을 꿰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정은이가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하며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선 그 순간을, 그 후로 정은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 태석도 며칠 뒤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사람들은 이상한 추측들을 하기 시작했고 인옥은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옥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지수라는 여성이 종종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올해 43살로 정은이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후배였습니다. 지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인옥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시장에서 산 반찬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인옥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었죠. 어머, 지수야. 또 이런 걸 가져와서. 인옥은 반가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담가서요.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정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꺼냈는데 인옥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그런 시간들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은 언니가 고등학교 때 정말 예뻤어요. 교복 입은 모습이 마치 영화배우 같았다니까요. 지수의 말에 인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화 도중에 벽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똑똑 하는 소리였는데 처음에는 벽시계 소리인 줄 알았지만 리듬이 달랐습니다. 저 소리 들리세요? 지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 그 소리 말이야? 요즘 자주 들려. 아마 벽 너머 집에서 뭔가 작업을 하나 보다. 인옥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사실 그 소리는 며칠 전부터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수가 돌아간 후 인옥은 혼자 남아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실과 안방 사이의 벽에는 예전부터 작은 금이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 그 금이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인옥은 손으로 벽을 만져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디오에서는 정은이가 좋아했던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옥은 바느질을 하며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은이가 돌아올 것만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인옥은 늘 그랬듯 바느질을 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 들어 전화가 오는 일이 드물어서 인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어보니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태석 씨의 가족분이신가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공무적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인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안양경찰서 생활안전과입니다. 김태석 씨가 치매 노인 보호시설에 계시는데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인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태석은 잠깐 나갔다 온다며 집을 나선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정은이가 실종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죠. 인옥은 그때 태석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과 남편을 잃은 분노가 뒤섞여 인옥은 태석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인 계세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맞나요? 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의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족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옥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일 가보겠습니다. 인옥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인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은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은아, 내 아빠가 돌아왔다는구나.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도 오늘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옥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안양의 노인보호시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한 방으로 들어가니 침대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머리가 하얗게 센 그 모습은 인옥이 기억하는 태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태석 씨, 인옥이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들어 인옥을 바라보았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인식의 빛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누구시죠? 태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인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재회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노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태석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요. 인옥이에요. 인옥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태석은 한참 인옥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는 죽었나요? 태석의 중얼거림에 인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정은이를 기억해요? 인옥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은이, 우리 딸, 그날 밤 비가 많이 왔는데. 태석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파.
머리가 아파. 간호사가 들어와서 치매 환자들은 가끔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일관성은 없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옥은 복잡한 심정으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지만 이미 병든 노인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니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앞섰습니다. 동시에 정은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야 하나요? 인옥은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태석은 인옥의 손을 잡더니 집에 가고 싶어요. 정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인옥은 결심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편에서 동정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태석이 정은이에 대한 무언가를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집으로 가요. 인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정은이가 있는 곳이 맞나? 인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고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김태석인가? 30년 만에 돌아오다니. 인옥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태석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석은 집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손을 대며 여기 안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인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석이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옥은 여전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던 집에 다시 남자의 기척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한때 원망의 대상이었던 남편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태석은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앉아서 보냈습니다. 가끔 정은이 어디 갔나? 라고 중얼거리거나 벽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인옥은 그런 태석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이나 사라졌던 사람이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정은이 실종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인옥은 그런 시선들을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수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태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인옥 이모, 정말 태석 아저씨가 돌아오신 거예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치매에 걸려서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더구나. 인옥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지수는 거실에 앉아있는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벽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뭔가 있어. 그의 말에 지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 언니 사건이랑 아저씨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인옥은 깜짝 놀라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석이는 정은이가 사라진 후에 떠난 거야. 관련이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정은 언니가 실종되고 일주일 만에 아저씨도 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지수의 말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옥은 지수의 말을 일축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같은 의문이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태석이 벽을 바라보며 하는 말들이 단순한 치매 증상일까? 지수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태석이는 정은이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이녹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태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귀를 대고 들려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녹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석은 지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가 울고 있어. 아파한다고. 도와달라고. 태석의 말에 이녹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은이가 어디서 울어요? 이녹이 다급히 물었지만 태석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돌아간 후 이녹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석의 말들이 단순한 망상일까? 아니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과 태석의 행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밤이 되자 태석은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잠들었다가 갑자기 일어나 벽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미안해. 하며 벽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녹은 그런 태석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녹은 태석의 옷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석이 입고 있던 셔츠의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이 나왔는데 그것은 오래된 여성용 셔츠의 일부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천 조각에 갈색으로 변한 얼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녹은 그 천 조각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태석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석 씨, 이게 뭐예요? 이녹이 천 조각을 들고 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석은 그 천 조각을 보자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태석은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순간 이녹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의 갑작스러운 실종, 정은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과 비슷한 천 조각, 그리고 벽에 대한 이상한 집착. 당신이 정은이한테 뭘 했어요? 이녹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석은 이녹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나쁜 짓을 했나 봐. 내가 정은이를. 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태석은 계속해서 미안해, 정은아. 미안해.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이녹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은이의 사진을 보며 정은아, 엄마가 진실을 찾아줄게라고 다짐했습니다. 벽 너머의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고 이녹은 그 소리가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석이 가져온 의문의 천 조각을 발견한 후 이녹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태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벽 앞에서 중얼거렸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녹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녹의 변화된 모습을 눈치챈 것 같았죠. 오늘도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저씨 때문인가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옥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지수에게 천조각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모, 저 혼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은 언니 사건 말이에요. 지수의 말에 인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도 못 찾은 걸 내가 어떻게 해. 제가 예전에 정은 언니랑 같이 다녔잖아요. 그때 얘기들을 기억해보면 뭔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지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지수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예전 직장 동료들을 찾아보려는 것이었죠. 태석은 젊었을 때 경찰이었는데 정년퇴직 몇 년 전에 그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인옥 몰래 옛 동부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태석과 함께 근무했던 박 형사가 아직 현직에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제 정년을 앞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김태석 말씀이세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박 형사는 지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석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석이 치매에 걸려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정은이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이상한 징후들이 보인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그때 좀 이상했습니다. 박 형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요? 지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은 양이 실종되기 전에 태석이 집에서 자주 문제가 있었어요. 부부싸움이 잦았고 특히 태석이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했거든요.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격이 변했다는 게 손이 먼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인옥 씨한테도 가끔은 정은 양한테도. 박 형사의 말에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은 언니 실종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태석이 딸이 실종된 후 갑자기 사라진 건 분명 수상했죠. 우리도 태석을 찾으려고 했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박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박 형사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인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인옥은 집에서 태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오늘도 벽 앞에 서서 손으로 벽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태석의 손길이 더욱 간절해 보였고 중얼거리는 말도 더욱 선명했습니다. 정은아, 아빠가 미안해. 그날 밤 아빠가 화를 너무 많이 냈지. 태석의 말에 인옥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인옥이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태석은 인옥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쁜 아빠였어. 정은이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태석의 고백에 인옥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신이 정은이를 때렸다고요? 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떠올라. 그날 밤 비가 많이 왔는데 정은이가 나를 말렸어.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태석은 점점 더 선명하게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인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 그때 지수가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태석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인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인옥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옥은 태석이 방금 한 말들을 지수에게 전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 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인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저씨가 정은 언니를. 지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인옥은 천 조각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상한 건 너무 많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은이의 실종 당일 상황, 태석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벽에서 나는 소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태석이 자꾸 벽을 찾는 것도 그렇고, 인옥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벽 근처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벽에서 더욱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벽 안쪽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 소리가 뭘까요? 지수가 귀를 벽에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인옥도 벽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분명히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집 노후화로 인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태석이 잠에서 깨어 다시 벽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 안에 정은이가. 태석의 말에 인옥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끔찍한 가능성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인옥과 지수는 벽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태석의 이상한 행동과 벽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박 형사가 털어놓은 과거의 진실들이 모두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인옥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벽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벽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예전부터 있던 금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듯한 작은 균열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태석이 자주 손을 대는 부분 주변의 벽이 다른 곳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인옥은 벽을 가볍게 두드려 보았는데 다른 곳과는 다른 공허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야, 이 소리 좀 들어봐. 인옥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가 벽을 두드려 보니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이모, 이 벽 뒤쪽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벽들과 소리가 달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벽 뒤편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정은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인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30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확인해 보자. 인옥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작은 망치와 정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태석이 잠든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벽에 금이 간 부분을 건드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벽이 생각보다 쉽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이 벽이 원래 이렇게 약했나요? 지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인옥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금 더 작업을 계속하자 벽 안쪽에서 뭔가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공기의 냄새가 섞인 듯한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벽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면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옥과 지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인옥이 소리쳤습니다. 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더욱 강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썩은 냄새였습니다. 지수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그 공간을 비춰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 무언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모, 저기 뭔가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옥도 손전등을 들고 확인해 보니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공책 같은 것과 작은 금속 조각들, 그리고 뭔가 하얀 것들이 보였습니다. 저게 뭘까? 인옥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수가 용기를 내어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정은 언니 일기장이에요. 지수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인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의 흔적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포가 앞섰습니다. 왜 이런 곳에 정은이의 일기장이 있는 것일까?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녹슨 머리핀, 찢어진 옷 조각들, 그리고 작은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니야. 인옥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수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모, 이건... 그때 갑자기 태석이 잠에서 깨어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벽과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자 태석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태석이 벽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었어요. 결국 당신이 우리 딸을... 인옥은 태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날 밤 내가... 태석은 오열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해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남편이 저질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잠깐만. 인옥이 지수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실종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분 후 박 형사를 포함한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는 현장을 보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석, 정말 내가 그랬나? 박 형사가 태석에게 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 그날 밤 내가 화가 나서 정은이가 나를 말렸는데 실수로. 태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는 벽 안에서 나온 증거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증거 은폐입니다. 법적으로도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옥은 정은이의 일기장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딸의 마지막 날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인옥은 무너져 내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벽 너머에 딸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모른 채 그 벽 옆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무너진 벽은 임시로 막아놓았지만 그 자리에서 발견된 진실의 무게는 집 앞 모든 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인옥은 정은이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펼쳐보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서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진실이 드러난 후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은 후 지수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옥은 대답 대신 정은이의 일기장을 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볼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구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옥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기는 정은이가 25살이던 해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친구들과의 만남, 미래에 대한 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빠의 술버릇 때문인 것 같다. 아빠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인옥은 이 대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은이가 자신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나가자 점점 심각한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아빠가 또 엄마를 때렸다. 내가 말렸더니 나한테도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얼굴에 멍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겠다. 지수가 인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은 언니가 이모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인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은이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의 일기였습니다. 아빠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오늘도 엄마가 아빠를 말렸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하신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내일 아빠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 인옥은 이 부분을 읽고 오열했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날 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아빠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엄마와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나서서 아빠를 말렸는데 아빠가 나를 밀쳤다.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많이 아프다. 아빠가 놀라서 나를 부르고 있다. 엄마가 울고 있다. 나는 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글자들은 흐릿하게 쓰여 있었고 종이에는 무언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거 보면 고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사고였을지도. 인옥은 일기장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리 정은이는 이미. 그때 태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보자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은이 일기야. 내가 읽고 싶었는데.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옥은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읽어봐요. 정은이가 마지막에 뭘 생각했는지. 태석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가면서 태석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빠였구나. 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수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정은 언니한테서 받은 편지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받은 건데. 지수는 집에 가서 오래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지수에게라고 정은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정은 언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집 상황이 좀 복잡하다는 걸 너도 알지? 아빠가 가끔 화를 내시지만 나는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빠도 힘든 일이 많으시니까,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언젠가는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인옥은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은이가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구나. 태석도 편지를 읽고 나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은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난 평생을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정은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비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도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네요. 태석은 인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그 아이의 고통을 몰랐어요. 나도 엄마로서 실패했어요. 인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 언니는 두 분을 모두 사랑했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정은이의 일기장과 편지를 다시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아팠지만 동시에 정은이의 마지막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인옥은 정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은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은이의 일기장과 편지를 읽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박 형사는 자주 찾아와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태석에 대한 최종 조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태석의 상태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태석의 기억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석,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박 형사가 태석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사님. 이제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인옥과 지수도 함께 자리에 앉아 태석의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듣게 되는 그날 밤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많았죠. 집에 오니까 인옥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인옥은 그날 밤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인옥이를 밀쳤어요. 인옥이가 넘어졌는데 태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정은이가 나타났어요. 저를 말리면서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했죠. 태석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치매로 인해 묻혀있던 기억들이 충격과 함께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저와 인옥이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없었고 정은이를 밀쳤는데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은이가 어떻게 된 거야?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정은이가 쓰러졌고 피가 많이 났어요. 태석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인옥은 태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했어? 박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정은이가 움직이지 않았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인옥이는 울면서 정은이를 부르고 있었고 태석은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저는 무서웠어요. 경찰인 제가 딸을 죽였다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석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석은 계속해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노기가 정신을 잃었어요. 충격 때문인지 기절해버렸죠. 저는 혼자서 정은이를 어떻게 했어? 박 형사의 목소리도 무거워졌습니다. 벽 뒤쪽에 예전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 만들어 놓은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정은이를. 태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태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석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박 형사는 침착하게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인옥 씨한테는 뭐라고 했어? 인옥이가 깨어났을 때 저는 정은이가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도 안 가져가고 나갔다고. 인옥이는 충격 때문에 그날 밤 기억을 잘 못했어요. 인옥은 그제야 그날 밤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흐릿했고 태석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정은이가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떠났어요. 태석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석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치매 진단도 받은 상태라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 인옥은 박 형사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미 벌을 받은 것 같은 태석을 보며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복수보다는. 인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벌을 받았어요. 30년을 지옥처럼 살았을 테니까요. 인옥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지수가 인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정은이도 원망보다는 용서를 원할 것 같아. 일기장을 보니까 그 아이는 끝까지 가족을 사랑했잖아. 인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은 인옥의 말을 듣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는 정은이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인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모든 조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태석 씨는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인옥은 정은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아, 이제 진실을 알았어. 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도 알겠고, 엄마가 이제 너를 보내줄게. 태석은 인옥 옆에 앉아 함께 정은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마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태석의 고백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도 모두 끝났고 정은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신고도 접수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인옥에게 또 다른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긴 기다림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인옥이 정은이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마당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벽 속에서 나온 정은이의 일기장과 머리핀, 그리고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사진들과 옷가지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지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인옥을 도왔습니다. 이모, 이 꽃들 어떠세요? 지수가 코스모스와 국화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좋구나. 정은이가 코스모스를 좋아했거든. 인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작은 돌을 놓고 그 주변에 꽃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무덤은 아니지만 정은이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태석도 조용히 나와서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여기에 정은이 사진도 놓을까?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인옥은 정은이의 가장 예쁜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 돌 위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꽃을 심고 돌 주변을 정리하고 작은 추모 공간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각자의 마음속에는 정은이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인옥은 정은이의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좋아했던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인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은아, 내 말이 맞았구나.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어. 인옥은 정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인옥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정은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태석에 대한 복잡하지만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은 후 오히려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저녁 인옥은 태석과 함께 정은이의 추모 공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옥아, 태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가 돌아와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태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옥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이제야 돌아왔냐고, 왜 그때 나 혼자 두고 갔냐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당신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죄책감을 안고 30년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인옥은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인옥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해하는 거지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인옥의 말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는 않겠어요. 그때 지수가 차를 가져와서 세 사람이 함께 마셨습니다. 정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이모, 정은 언니가 보고 계실까요?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인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며칠 후 인옥은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태석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태석이 당황했지만 인옥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돌아왔구나. 인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옥아,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정은이를 함께 그리워해요. 인옥의 말에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는 정은이가 좋아했던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옥과 태석은 함께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듣는 음악이었습니다. 벽은 이미 새롭게 수리되었지만 그 자리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어릴 때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서 세 사람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은이가 없지만 정은이로 인해 맺어진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당에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인옥은 태석과 함께 그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이 꽃들을 보면 좋아할 텐데. 그러게요. 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던 꽃이었죠. 태석도 동의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은이가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옥과 태석은 손을 잡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좋아했던 그 노래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으로 들리는 음악이었습니다. 벽 너머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과 마주한 이들의 작은 평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